이번 시간에는 RLC 전기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LC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로서 우리가 RLC 세 상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처음 입문해서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RLC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RLC 소자를 이번 강의의 주제로 잡은 이유는요. 이 R과 C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L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강을 나가가지고 뭐 대학교가 됐던 학원가가 됐건 실강을 나가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자, 뭐 여러분들은 RLC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 비교적 R과 C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R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자, R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으로서 전압과 전류에 대한 비례상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항이 되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의 비율. 자, 그리고 C는 뭡니까? C는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해가지고 자, 콘덴서란 제품은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콘덴서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비율, 이 비율을 캐패시턴스 C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좀 학생들이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학생분이 답변하신다 하더라도 좀 모호한 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첫 번째가 코일이다. 어떠한 철편에다가 코일을 감아준 게 바로 인덕턴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코일과 그 철심에 감겨진 권선수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감아준 턴수가 코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 권선수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코일과 권선수에 대한 관계는 뭐냐? 자,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L은 유도 리액턴스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코일에서 받아진 저항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자, 유도 리액턴스가 뭐냐? 라고 하면 이 또한 역시 답변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처음 입문하시게 되면 L은 우리가 헨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회로만 해석하기 위해선 헨리를 옴 단위로 바꿔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옴으로 바꾸는 이유는요. 이 회로 해석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전기 소자가 있어요. 그 전기 소자의 특성에 따라서 RLC 값으로 구분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RLC를 우리가 여러 개의 직병렬 회로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회로에 전압을 인가했더니만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서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대한 관계가 얼마냐?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바로 회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이 자, 유명한 공식이죠. 바로 옴의 공식이 됩니다. 해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선 소자에 대한 단위 차원이 옴이 돼야 되고 분모 자리는 볼테이지, 전압이 돼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옴분의 볼트 해야지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으로 환산시켜주게 되면 자, 옴 단위로 환산시켜주게 되면 그때 환산 데이터 값을 유도 리액턴스 XL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이때 XL은 오메가 L. 자, 오메가는 각주파수로서 우리가 2파이F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일 소자가 나오게 되면 코일 소자의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고 난 다음 유도 리액턴스를 이용해 회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적인 작업은 상당히 잘 하시면서 정작 이 유도 리액턴스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물론 유도 리액턴스뿐만 아니라 자, C에서 작용하게 되는 용량 리액턴스까지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적으로 절차를 갖추면 되지만 우리 전기인으로서 이런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이런 부분도 정의를 못 내리고요. 또한 그 앞단에 있는 인덕턴스 또한 모르게 되면
이건 전기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강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그 정의를 통해 이 2파이 F에이라는 이 공식을 유도에서 뽑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결과식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RL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개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뭐 10편에 와서 이 RLC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자, 그럼 이제 R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기 저항을 레지스턴스다라고 해서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이때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 도체가가 아니라 도체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으로 다시 말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다. 자, 이건 옴의 공식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해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자, 회로의 인간 전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를 것이냐에 대한 비율을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자, 동일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회로 저항은 작은 것이고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되면 회로 저항은 크게 될 것이다. 자, 반대로 저항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무한대라는 거는 전류가 제로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전기 저항이 무한대다라는 단어를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를 보게 되니까 정의식에 우리가 로 곱하기 S분의 L이다 또는 KS분의 L이다라고 내리고 있는데 자, 이건 바로 전기 저항의 정의식이고요. 이 앞에 R은 I분의 V는 옴의 공식이죠. 그래서 이 옴의 공식과 전기 저항의 정의식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저항 정의식은요, 앞에 있는 공식보다 이 뒤에 있는 공식을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외우기 쉽거든요. 전기 저항은 얼마냐? KS 규격마크분의 L메타 하면 쉽겠죠? 그래서 자, S는 우리가 도체의 단면적이 됩니다. 자, 물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도관 파이프가 굵으면 굵을수록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그럼 저항이 낮은 거예요. 하지만 수도관 파이프가 얇으면 얇을수록 물이 잘 안 흘러요. 그럼 반대로 저항이 높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잘 흘러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도체가 길어지게 되면 전류가 잘 안 흘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K는 뭐냐? 자, K는 도전율이에요. K 또는 시그마. 자, 히라버로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도전율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도전율에 대한 역수를 고유저항 로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로우란 건 이제 뭐냐면요. 고유저항으로서 우리가 저항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도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많이 접해왔던 게 뭡니까? 도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우리가 전기 소자로 사용하는 도체가 뭐 금, 은, 동, 알루미늄. 자,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류가 제일 잘 흐르는 게 뭐예요? 전류가 제일 잘 흐르는 게 은이에요, 은. 그리고 그 다음 잘 흐르는 게 동이고요. 자, 물론 동에는 뭐 경동선과 연동선인데 이런 거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루미늄 선이에요. 그 다음에 황금이 되겠죠. 자, 이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체를 제작할 때는 은으로 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체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전선을 다 잘라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으로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도전율이 상당히 필요한 중유계수에서는 구리로 도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표면에다가
은으로 도금을 시키는 작업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하고 알루미늄 중에서 동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도체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알루미늄이나 동이나 전류가 다 잘 흘러가요. 근데 알루미늄 단점이 뭡니까?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몇 번 이렇게 휘게 되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도적인 부분 때문에 알루미늄보다는 동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도체다 하더라도 같은 길이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체다 하더라도요. 전류에 흐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뭐다? 도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이 그게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저항을 우리는 고유 저항, 로우다 또는 저항률이다라고 불러주고요. 이때 저항률의 역수를 우리가 K 또는 시그마라고 표현해가지고 시그마라고 표현해서 도전율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기 저항에서 기억하실 거는 뭐 이런 심벌, 전기 저항에 대한 심벌과 기호, 그 다음에 전기 저항에 대한 정의식까지 같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는 인덕턴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인덕턴스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시간에 따라 변화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도기전력 크기 사이의 비율이다. 다시 말해 전류에 대한 변화율과 자, 우리 앞서 강의에서 유도기전력 공식이 있었죠? 자,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다시 말해 뭡니까?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속의 변화가 되면 자, 여기 적혀 있네요.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속의 변화량을 우리가 dt분의 d파이다. 또는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류가 변화가 돼도 이 또한 역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인덕턴스에 대한 정의는 이 전류에 대한 변화율과 유도기전력의 크기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이 공식이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파이. 자, 어떤 개념을 갖냐? 자, 코일에다가요. 이렇게 자석을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자, 우리가 dt분의 d파이라는 거는 자속에 대한 변화율이다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우리가 이 자석을 이렇게 자석을요. 이렇게 자석을 두면 자속 파이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자석을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전압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 자석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흔들어 제껴줘야지만 이 사이에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져 이쪽에 볼트매트하게 전압이 올라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자속의 변화율을 줘도 기전력이 만들어지지만 시간에 따라 전류를 변화를 줘도 역시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헨리란 학자가 만들어낸 공식이죠. 그래서 이 헨리에 대한 법칙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변압기와 같이 두 개의 코일을 감고요. 이 1차 코일에 교류 전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류를 가했다는 얘기는 자, 이 포지티브 영역에 대해선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순환하게 될 것이고요. 네거티브 영역에 대해선 이 빨간색 계통에 대한 이 빨간색 전류 방향에 대해서 전류가 순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류 파형이 60Hz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1초에 60번 전류에 대한 왕복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속 파이가 2차 코일을 다시 말해 2차 회로를 쇄교하겠죠. 물론 포지티브에 대해서 이렇게 정방향을 잡게 되면은 네거티브 전류에 대해서는 자속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60Hz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거나 교류 전류를 계속 돌려서 자속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나 개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자속의 변화율을 갖거나 시간에 따라 전류 변화를 갖게 되면 이 모두 다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류에 대한 변화율이 초당 1A가 바뀐다. 자, 이때 전류에 대한 변화율이 초당
1A가 바뀐다. 자, 그런다라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1V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가 초당 1A가 변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1V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이 두 개 회로망에 대한 자기적인 결합도. 자, 만약에 이 코일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자속이 쇄교하지 못하겠죠. 그럼 전압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속이 이렇게 2차회를 쇄교할 때 이때 코일의 턴수, 이 권선수에 대해서도 역시 전압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질 때 받는 여러 가지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뭐 재료에 대한 문제, 뭐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코일 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집약해 L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당 1A의 변화율을 줬는데 전압이 10V만큼 생겼다. 그럼 이때 유도 기전력과 전류 변화율의 관계는 10배만큼에 대한 비례 상수가 만들어지죠. 이때 이 비례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인덕턴스 L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덕턴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인덕션 유도되다죠. 그리고 우리 전기 소자의 턴스, 영어에 턴스를 갖다 붙이면 전기 소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덕션 볼테이지, 유도되는 기전력을 상수화시켰다 하게 되면 인덕턴스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초당 1A의 변화율을 줬더니 유도 기전력이 10V가 아니라 예를 들어 5V가 생겼다. 그럼 L은 5헨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수를 정의한 게 헨리란 학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단위를 헨리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L에 대한 상수값을 알아봤습니다. L은 뭐다? L이라는 거는요, 이 시간적 전류의 시간적 변화율과 유도 기전력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비례 상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류에 대한 변화율을 줬는데 유도 기전력이 제로였다. 그럼 이 선로에는 L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율에 대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하게 되면 이 사이에서 L 값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전 용량. 이건 앞에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밥그릇 장치를 콘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콘덴서다. 해서 정의를 보시게 되면 캐패시턴스의 정의는 전압을 인가시, 자, 우리 이 콘덴서에다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전하를 충전하게 되는 거죠. 해서 전압을 인가시 도체가 전하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의 비율을 말하게 되고, 전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콘덴서라고 부르고 있다. 정확한 정의식은 정전 용량 C는 V분의 Q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일정 전압을 가했을 때, 자, 이건 뭐 배터리 모양이니까 뭐 12V라고 할까요? 자, 자동차 배터리 모양이죠. 12V를 인가했더니 전하가 많이 쌓였다. 일정 전압에 대해서 전하가 많이 쌓였다. 그럼 이 콘덴서의 용량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동일 전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전하가 작게 모였다. 그러면 용량이 작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 용량이라는 거는 꼭 이런 배터리에 대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 전하가 축적되고 있는 그 비율만으로도 우리가 시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자, 이 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 절연체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유전체층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 나중에 뭐 기사 공부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시즈층이 있어요. 시즈층. 그래서 시즈 쪽에 접지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시즈층에 접지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바깥에 비닐로 절연한 것이 우리가 CV 케이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CV 케이블이라는 거는 자, 여기 유전체를 뭐로 사용하냐면 XLPE로 써요. 자, 그래서 XLPE라는 거는 크로스링크 폴리에틸렌, 다시 말해 가교 폴리에틸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링크 폴리에틸렌으로 절연을 시키고 바깥의 표피는 우리가 표피를 시즈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해서 비닐 외장 시즈 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각유 폴리에틸렌으로 도체를 1차적으로 절연을 시키고 그리고 케이블 표피는 비닐로 외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블을 우리가 CV 케이블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도체 양단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는 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그렇다면 전압을 인가한 거 대비 전하가 쌓였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V분의 Q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지단, 일반으로 접지는 마이너스 단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콘덴서를 보더라도 이 두 개의 알루미늄 급판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형성돼야 우리가 콘덴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이 케이블에서도 도체가 플러스, 접지선이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에 C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형성된 거 아닙니다. L도 마찬가지죠. L도 물리적으로 형성된 건 아니에요. L이라는 건 방금 뭐였습니까? 전류에 대한 변화율과 유도기 전력에 대한 비율 상수값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정전 용량은 뭐였어요? 전압을 가한 거에 대해 얼마만큼의 전하가 쌓였을 것이냐, 모였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례상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치되고 있는 관계에서는 무조건 C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의를 내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에 대해서 정의와 정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